주장했습니다. 서울과 대전, 제주등 전국 곳곳의 기온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을 비롯해 부산과 광주, 경기, 경상, 충청, 강원 일부 지역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어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 30.8도입니다. 아나운서 이상호였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정성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뉴스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에서 방송된 내용 중에서 한 장면을 듣고 뻐꾹뻐꾹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보세요.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 잘 듣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원이 정치가 아닌 그다음에 권력자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그야말로 그 귀가 되고 눈이 되고 또 국민을 위해서 각 부처가 못하는 사각지대를 갖다가 뭔가 조사하고 또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었는데 애를 쓰셨는데 그게 뭐 한 정권의 그런 노력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지속되지 못했죠. 국정원의 특성이 북한의 체제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원장에게 절대 복종하죠.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절대적으로 이제 이 복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도자가 들어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조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지난 과거 몇 대 대통령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금방 지나갔죠? 그래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국정원의 특성이 북한의 체제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원장에게 절대 복종하죠.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절대적으로 이제 이 복종을 합니다. 오늘 퀴즈는 속 인터뷰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참여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종석 전 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체계를 바꾸려고 애썼지만 한 정권의 노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과 대통령에게 절대 복종하는 국정원의 이런 특성은 북한의 이것 체제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여기서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이 체제는 북한 사회의 특징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북한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최고 지도자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체제를 말하는 이것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를 일컬어서 땡땡 신사상이라고 많이 하죠. 네, 땡땡 두 글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는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앱으로 보내시면은 무료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예요. 기상천외한 오답도 환영합니다. 저를 웃긴 분에게도 특별한 선물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Only you can make this world seem right. Only you can make the darkness bright. Only you and you alone can thrill me
it make the change in me? For it's true, you are my destiny. When you hold my hand, I'll understand the magic that you do. You're my dreams come true. I want and only you. One and only you. 네, 더 플래터스의 Only You 많이 들어보신 음악이죠. 네, Only You. 저에겐 애청자분들이 Only You입니다. 네, 다들 비웃는 분위기여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애청자분들의 종입니다. 노예예요. 네, 그렇게 살기로 작심했습니다. 제가 웃기네요. 이런 말 해놓고. 자,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죠? 예, 이제 한 50분만 하면 주말이다. 그래서 아주 신납니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자,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볼까요? 속 인터뷰 코너 중에서 오늘 퀴즈에 나온 바로 그 장면 다시 만나보죠. 국정원의 특성이 북한의 유일체제랑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장에게 절대 복수하죠.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절대적으로 이제 이 복종을 합니다. 네, 정답은 유일이었습니다. 유일한 답 유일이었어요. 자, 오늘 정답 많이들 보내셨나 보겠습니다. 자, 9151번 쓰시는 분 수령. 비슷했지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숭령 드시고 정신 차리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8383번 쓰시는 분 공산. 네, 그래요. 좀 헷갈릴까 했는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셨네요. 예. 3182번 쓰시는 분 우상숭배. 네. 그리고 4681번 쓰시는 분 독신주의. 독신주의가 왜 나옵니까? 자, 그리고 김미선님 온리 체제. 온리 체제. 예, 유일 체제가 아니라 온리 체제. 이걸 또 번역을 하셨군요. 예,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자, 그리고 4091번 쓰시는 분 천상천하 유아 독존 체제. 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리고 6627번 쓰시는 분 유느님. 네, 아닙니다. 자, 그리고 박상우님 유일 체제가 아니라 유신 체제. 북한의 그 유일 체제는 뭐 남한의 유신 체제하고 뭐 완전히 상극은 아니죠. 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유신은 아니었고. 신창근님 전체주의. 네, 아니었습니다. 5197번 쓰시는 분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가 왜 나옵니까? 자, 그리고 6251번 쓰시는 분 장외투쟁 체제. 네, 아니었습니다. 7737번님 맞히셨어요. 유일사상 유일체제 정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 유일하게 유익한 방송 김용민 브리핑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쳐드리려고 했는데 7737번님의 말씀에 감동을 먹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영민님 유열체제. 예. 유열 씨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유일사상 마치신 분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그 김용민 라이브라고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제가 하는 팟캐스트 이름을 얘기했네요. 우리 7737번님한테 속았습니다. 7737번님, 네,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보내셔야지. 네, 진행자 헷갈리게. 이렇게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예. 농담이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답 보내주신 7737번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요.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도 한번 종합해 볼까요?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공익위원 8명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미국 상원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고 주한미군의 감축을 금지하는 국방 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북미 대화는 재개될 수 없으며 핵 문제 해결 전망도 그만큼 요원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환율 상계 관세라는 명목으로 중국 상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길을 열어두면서 중국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을 우려가 커졌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2040대로 밀려났습니다. 종가 기준 205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1월 8일 이후 4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사립대 비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습 족벌 경영이 문제인데요. 세습 족벌 경영이 계속되면은 대학을 사유할 가능성 그만큼 높아지게 되겠죠. 물론 회계도 불투명하게 됩니다. 관련한 이야기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영국입니다. 네, 지난번 당선됐을 때 인터뷰 처음입니다. 예. 네, 어떻게 여의도 생활에 적응되셨어요? 꼭 제가 이제 당선된 지 한 달하고 세 주가 지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예. 느낌은 한 5, 6달 지난 기분이죠. 아이고, 그 사이에 뭐 엄청난 몸싸움도 있었고요. 예. 예. 근데 어쨌든 뭐 국회가 또 정상화 안 되고 계속 파행이 되다 보니까 뭔가 좀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좀 답답합니다만 어쨌든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미는 요구사항도 찾아오기도 하고 아픈 목소리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네, 또 찾아가서 인사할 때도 많고 그럽니다. 그게 국회의원이 하는 일인데요. 그 경남 도의원도 하셨잖아요, 옛날에. 예. 도의원하고 국회의원이 차이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게 폭과 넓이가 깊이가 너무 좀 다르죠. 네. 다르고 이제 이 경남 도의원은 아무래도 경남 현안을 중심으로 뭐 이런 이거는 이제 국가적 현안을 중심으로 하는 대계를 또 그게 뭐 이게 그냥 몇 배가 늘어난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예. 엄청나게 크게 느껴집니다. 뒤늦게 국회의원 되셨으니까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언론에서 보도한 사립대 비리 관련 기사가 눈에 띕니다. 서울신문 기사였죠? 예. 정의당 여영국 의원실을 통해서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를 입수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사립대학의 부정비리가 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그 3대가 넘게 심지어 4대도 있어요. 총장, 이사장 자리를 맡으면서 세습 경영을 하고 있는 실태가 고스란히 보도가 됐습니다. 놀랐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이 보고서는 사립대학의 부정비리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예. 사립대학의 부정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립대학 구조에 대한 분석.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데 기반해서 사립대학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정책 제언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립대학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교육기관입니다. 대부분 재정도 대학 등록금과 정부 그 지원금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마치 이제 개인 재산인 것처럼 그동안 세습 운영을 하고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 세습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설립 이후 3대째 예. 대학법인을 설계한 곳이 네. 족벌식 세습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28개 학교가 되고요. 예. 설립자의 아들, 딸, 사위나 부인 등이 대학 총장으로 재임하는 경우도 현재 24개 학교나 됩니다. 네.
아니 생각한 거죠. 그래도 설립자의 정신을 누구보다도 잘 계승할 수 있는 그 후계의 이 후예들이 뭐 맞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세습이 절대 악이다. 꼭 이렇게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것이 이 보고서가 분석한 결과는 이게 아무래도 가족 경영이 되다, 세습 경영이 되다 보니까 예예. 굉장히 폐쇄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대학이라는 공적인 기관인데 이게 이제 사유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대학에 근무하는 법에 체인처 근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만연한데 299개 사립대 법인 중에서 194개 학교, 어이구야. 약 65%의 달하는 대학에 설립자 친인척이 총장이나 부총장, 이사, 또 법인 직원, 교수, 학교 직원 등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든 이 공적 통제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설립자 정신만 이어받는 게 아니라 기득권도 그대로 이어받는 후계라면은 이건 좀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유와 논란을 또 낳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사립대학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학 정원이 점점 감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수입의 뭐 절반 가까이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정부 지원금이 이제 이 등록금을 더 올리든지 네. 정부 지원금을 더 확대하든지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사실 이거는 국민들 그럼요. 한테 피해만 가중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어떻게 감당해요? 다 아르바이트 그렇습니다. 뛰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걸 정부 지원금 늘리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비리가 만연한 상태에서 넌 국민적 용납을 안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금 현재 좀 후진적인 제도나 문화, 이런 세습적인 인적 구성 이런 것을 법 개정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좀 이런 좀 생각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해야 할 텐데 그러면은 사학법 개정하니까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예, 영남대를 또 한때 이사장으로서 또 그 재단을 지휘하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 한나라당 대표 때 그 사학법 개정에 아주 결사항전으로 맞서다가 뭐 끝내 사학법이 개정되긴 했습니다만은 누더기 개정 아니었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05년이었죠.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학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또 민주적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이제 친인척의 학교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요. 네. 또 이 사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학 구성원들, 학생들이라든지 교직원들 우리 대학 운영에 좀 참여를 해서 사학의 이런 전행을 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이 개정되는데 당시 말씀하신 대로 당시는 한나라당이었죠. 박근혜 대표가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몇 개월간 장애투쟁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저 박근혜 대통령 그 장외 집회 나가서 촛불 들었어요. 촛불 집회에 참여했어요. 네. 그 장면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국회를 또 정상화시켜야 되니까 당시 집권당이 다시 이 법을 후퇴를 시키는데 합의를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또 비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더 확대되어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만큼은 이 한나라당 후신인 자유한국당이 사학재단 개혁에 이번에는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요.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 지금도 조선일보가 연세대하고 연관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 그 회장이었던 방우영 씨가 그 연세대 이사장 했었잖아요. 네. 동아일보는 아예 지금 고려대학교 소유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삼성은 성균관대, 두산은 중앙대, 인하대는 대한항공. 이렇게 재벌들, 언론사들이 이렇게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또 관계돼 있고 이게 자유한국당만 협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문제가 그러면
그렇게 사립학교를 운영을 하면 네. 그런 법인들이 학교 운영금을 내놔야 됩니다. 예. 운영권을 내놔야 한다. 아니 뭔가 학교 운영한 돈을 내어놔야 운영을 할 거지 않습니까? 예. 거기 부족하니까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평균 3.5%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거죠. 또 네. 그런 데다가 정부 지원금 들어가고 학생들 등록금 받아가지고 이거라도 운영을 잘하면 되는데 예. 또 온갖 또 사유재산처럼 해가지고 비리도 저지르고 예. 이런 게 이제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자, 지금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에 명지대학교 네. 이름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명지대가 파산 신청을 한 모양이죠? 예. 이게 세습 경영이 초래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도 3대 세습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07년도에 그 설립자가 예. 소유한 또 명지건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학교 법인의 수익용 재산, 명지빌딩, 이 빌딩에서 이제 이 월세도 받고 해서 네. 그런 돈을 이제 학교에 넣어야 되거든요. 네. 이걸 그 2,600억에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네. 학교 재산을 유용을 한 거죠. 그래서 2011년도에 이게 배임 횡령행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네. 그런 게 이제 사학 재단인데요. 네. 정말 여기 이제 교직원 학생들에 한 3만여 명의 삶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파산되면 학교 문을 닫아야 돼. 네. 이런 처지인데 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피해를 또 봐서도 안 되고 또 교직원들도 피해를 입어서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 어떤 경우든 학교 문 닫는 것은 좀 막아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필요할 경우에 좀 교육 당국이 나서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 대학이 상당히 규모도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대학은 사립대학이라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렇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사립학교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교육이나 보건이나 안전 이런 거는 공공에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공공이 다 담당 못한다면은 철저한 관리 통제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사립학교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예. 지금 이제 폐교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또 지방에 반드시 필요한 또 사립 대학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강원도의 상지대학교입니까? 원주. 네. 또 강주의 조선대학교. 네. 또 명지대학 같은 이런 꼭 필요한 대학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 상지대학하고 조선대학교에서는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을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예산 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사립 유치원 사태 때도 그랬지만은 여간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인격체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될 이 교육기관에서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위들이 발생하고 말이죠. 네.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건들지 말라 이러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이 공공의 통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영국 의원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6시 29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KBS 교통정보센터. 박소영 씨군요. 박소영 씨. 네, 금요일이라 교통량이 많은 데다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태교원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4차로가 막혀 있어서 이 여파로 1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이전에 판교에서 수리터널, 또 도리 분기점에서 자유로 분기점까지 25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일산에서 송내 그리고 시흥에서 수암터널까지 역시 23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일찍 분기점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로 1대 3km 구간 정체가 매우 심한 상태고요. 중부 내륙간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진남터널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여파로 뒤로 2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 북창원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해 2km 구간 정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지요. 내일을 준비하는 특별한 한 걸음, 여기 남다른 역사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사 저술가 이명태 선생,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아, 우리 이명태 선생님, 작년 5월 말부터 우리가 방송 같이 했는데 예. 1년이 됐습니다, 벌써. 예. 아이고 참, 1년을 함께 금요일마다 만났던 우리 이명태 선생님.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1년을 또 자축합니다, 이렇게. 예. 자, 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이 아주 생생한데 말이죠. 예. 선생님은 그 2009년 5월 23일 날 이 소식 어떻게 접하셨어요? 예, 제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과거사 정리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가장 대표적인 과거사 정리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너무 놀랐죠. 또 과거사 기구인데 정권은 이명박 정부였어요. 아닙니다. 2009년.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출발을 노무현 대통령 때 진실화해위원회가 2005년 12월에 출범을 해서 2010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회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정치 보복 때문에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았는데, 그래서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했던 과거사 정리기구 거기 계시면서 또 이 상황을 또 지켜보셨으니 좀 아마 감회가 남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한 이야기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의 뭐 활동이나 업적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딴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과거사 정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계셨다고 했죠? 이거 어떤 기구였습니까? 예,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정리기구, 그래서 과거사 청산을,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를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과거사 기구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과거사 정리기구, 뭐 이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친일, 그러면 친일과 관련된 사건, 또는 이제 군 의문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이를테면 국정원에서 이제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사건을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정한 뭐 어떤 그 부서 또는 특정한 사건, 특정한 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이제 진실화해위원회는 그게 아니라 하나의 특정 사건이나 하나의 특정 시기나 특정 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포괄적으로 조사 정리해서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국가기구였습니다. 예, 국가기구였습니다. 그 국가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 여야가 많이 그러니까 싸움도 많이 했고요. 법이 있어야 사실 이 국가기구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법이 만들어졌죠.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야 갈등이 심했고. 예. 그 유족들이 특히 이제 우리가 주요한 대선 사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한국 전쟁 전후 시기에 민간인 학살. 예. 그 민간인 학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고문에 의한 조작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포괄되어 있었는데요. 그 유족들이나 관련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농성도 하고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고 뭐 천만 농성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쟁점을 놓고 그러니까 여야가 많이 부딪혔죠. 예.
그 노무현 정부 시기에 진실화해위원회 말고도 다른 과거사 기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많았습니다. 과거사 활동은 뭐 노무현 정부에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예. 사실 50 청문회도 뭐 국회 차원이긴 했지만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법안도 사실 만들어졌습니다. 5.18 이제 보상에 관련된 거 법안이 만들어져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네. 최근에 이제 심재철 의원이 자기도 보상받았던 네. 그 위원회가 가장 먼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5.18의 그 진상을 밝히는 게 먼저였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뭔지를 밝히고 그게 문제가 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고 처벌을 못 하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하지 않고 그 뭐 당연히 이제 노태우 정부 때였으니까 노태우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뭐 당연히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보상으로 해서 끝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고 김영삼 정부에서도 거창 사건 같은 경우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시작이 되었죠. 예. 김영삼 정부가 이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이제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제대로 된 과거 청산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었지만은 일단 초기에 5.18에 대한 진상 규명 얘기할 때 진상은 규명하되 용서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아니죠. 처음에는 그 아예 그 검찰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기조는 그냥 화해 용서 이런 기조로 갔는데 그렇죠. 거기에 부응해서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김영삼 대통령도 초기에는 반대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치적으로 사실 코너에 몰리니까 그렇죠. 그걸 받아들인 거죠. 예.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두 사람을 처벌하긴 했지만 두 사람 말고도 이제 내란으로 법원의 그 심판을 받았고요. 근데 뭐 감옥에 제대로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채 2년도 안 됐습니다. 그 전두환 같은 경우는 무기를 받았고 노태우 같은 경우 17년을 받았는데 최종형이 그럼 2년도 채 안 있어. 재판 과정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뭐 1년도 거의 안 있었던 거죠. 그래요.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 네. 그때 내란의 수괴로서 구속됐고 처벌을 받았는데 저는 말이죠. 이때 제대로 처벌을 해야 그 최근에도 군에서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촛불 집회 때 또 심지어는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뭐 이거 저 국민들의 불만 비판 이걸 억압할 목적으로 쿠데타 계획이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기획이 됐던 데에는 지금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정당한 그리고 확실한 응징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란에 대한 확고부동한 이런 법의 단죄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잘못을 하면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이를테면 이제 그 뭐 용서나 화해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명백하게 사과해야죠. 예, 그걸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이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화해나 용서는 피해자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처벌이 안 된 거죠. 어느 누가 가해자가 용서하라. 이제 치유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4721번 쓰시는 분 과거는 미래로 가는 디딤돌이기 때문에 과거를 올바로 정리하지 않고는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정치인 국민이 하나로 될 수가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이 정부는 그래도 뭐 과거사 진상 규명에 굉장히 성의를 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5.18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한 것을 받아서 계속 이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의문사위원회라고 그러니까 그 민주화 운동 시기에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뭐 군대 가서도 죽고 사실은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하다가도 죽고 학생들 중에서도 이게 수사기관에 연행된 건 분명한데 그 이후에 왜 죽었는지 원인도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차적으로 했고요. 의문사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밝혀졌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의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 의문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화 운동과 연관된 사람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꼭 민주화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이 그러니까 광범위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훨씬 광범위하고 꼭 죽은 사람만이 아니고 예.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예. 그런 점이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진행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4.3 제주 사건이 조사가 된 겁니다. 4.3이 처음 언급됐어요. 사실상 그렇죠. 국가에 의해서 김대중 정부 때. 그렇죠. 예. 김대중 정부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4.3은 역시 마찬가지로 4.3 위원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예. 정말 그 제주도민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 네네. 그리고 시민단체들 그리고 유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죠. 전에 그 소설가 현기영 선생이 저 김용민 라이브에 나오셨는데요. 예. 이 순위 삼촌을 썼던 그렇죠. 분이죠. 예. 제주 4.3은 아주 금기. 예. 입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그렇죠. 금기 중에 금기였는데 거론된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일이었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예. 그 제가 그러니까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예. 순위 삼촌을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예. 그게 아주 그러니까 그 사건을 뭐 구체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보다는 네. 그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예. 그 후유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그 소설을 쓴 현경 선생님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죠. 뭐 중앙정보부에 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예.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아예 4.3이라는 말 자체를 꺼낼 수가 없었죠. 예. 당시에 그 언론인으로 재직했던 어떤 그 이제 언론계 원로를 하는데 서북 청년회와 관련한 글을 썼다가 예. 소송을 당하고 예. 굉장히 그 괴롭힘을 당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서북 청년회를 언급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거의 뭐 어려웠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국가 권력과 연결되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네. 결국은 국가 폭력 뭐 이런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었던 거니까요. 네. 진상 규명이 그래서 이루어졌고 2003년 4.3 사건 예. 55년 만에 예.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서 공식 사과를 했어요. 예, 그 참 놀라운 거죠. 놀라운 일이었어요, 진짜.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또 출범 이후 법을 개정해서 배보상, 예. 배상 보상을 검토하고 있고 말이죠. 아주 많은 일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또 그런 말도 했어요. 그 민주화 유공자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 이 표현은 아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는 이렇게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상받고 잘 나가고 영달을 누리고 있는데 대를 이어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뭐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차별을 하고 그런다면은 앞으로 누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느냐. 이거는 기회주의만 완전히 활개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민주화 보상위원회도 만들어졌습니다. 네. 민주화 보상위원회는 이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명예회복과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보상을 위한 위원회 이런 아주 긴 이름인데 네. 민보상위원회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민보상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뭐 명예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는 그때 5.18과는 이제 좀 다른 건데 네. 생활지원금 형태로 뭐 보상금이나 배상금이 아니고 예. 생활지원금 형태로 일부 그러니까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노무현 정부가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시작한 과거사 활동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또 새롭게 출범시킨 기구들도 있었어요. 예, 많았습니다. 더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그 때문에 일부에서는 과거사 공화국이다. 예. 또 이런 비아냥을 또 듣기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표현도 했는데 네. 가장 이제 중요했던 건 제가 보기에는 친일과 관련된 친일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친일 재산 환수위원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강점기에 이렇게 그 강제징용된 사람들이라든지 강제 동원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 네. 그런 뭐 친일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었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국가기관 권력기관의 이제 대표적인 권력기관이었던 국정원 그리고 경찰 군 내에서 있었던 이제 군은 보안대가 되겠죠. 보안사가 되겠죠. 거기서 있었던 그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대부분 이제 그 조작 사건인데 고문을 통해서 조작한 사건인데 자기들이 했던 수사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의혹이 제기되었던
그 사건을 그 자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예, 자체 예. 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도 다른 뭐 위원회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그러니까 진실화해위원회. 네네. 예.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예. 권력기관의 자체 과거사 조사뿐 아니라 친일 진상규명 활동도 전개했지 않습니까? 예. 일제강점기 친일 활동 또 그렇게 해서 또 영달을 누렸던 친일파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또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뭐 여기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도 계시고 예. 징용당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이 조사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어요. 예. 원래 그건 사실은 우리가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일본으로 돈을 받아서 원래 줬어야 되는데. 한일 수교 때? 예. 그거 받아서 줬어야 되는데 일부만 줬습니다. 그 70년대에 일부 받아서 아주 소수 적게 줬고 네. 제대로 안 줬어요. 예. 그 나중에 이제 그 위안부 문제가 일본과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 안 할 수 없었던 거죠. 네. 뒤늦게 한 것이고요. 네. 친일 같은 경우는 원래 49년에 그 조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친일파들의 이제 공격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는 바람에 더 이상 진행을 못했던 거죠. 네. 그걸 뭐 거의 60년이 지난 후에 한 거죠.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처벌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었는데 한 1000여 명 정도로 이제 공식적인 친일파 굉장히 축소된 겁니다. 네네. 확실한. 예. 확실한. 그리고 확실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재질이 무거운 사람들만을 그러니까 한 거고 그밖에 확대하면은 이를테면은 뭐 친일위원회라든지 민족연구소 이런 데서 친일파 그러니까 사전들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일 인명사전. 예, 인명사전 같은 경우는 뭐 4,500여 명 정도가 수록이 됐는데 그것과 비교해도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친일 인명사전 만드신 분들 얘기 들어봐도 굉장히 그것도 추리고 그렇죠. 그것도 줄인 거죠. 빼도 박도 못할 친일 행위를 한 사람만 이름을 올렸다. 예.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이름을 안 올렸다고 친일파가 아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숨겨진 친일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제 확인된 것 좀 추려서 너무나 명백한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이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그 선대 사주들 그 이름이 거기 올라갔어요. 그렇죠. 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자기들이 항일신문이다 이러고 있어요. 웃음만 나옵니다 정말. 예. 근데 이제 참여정부 당시에는 말이죠. 노근리 사건 희생자, 삼청교육 피해자, 특수임무 수행자, 특수작전 공로자, 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이런 분들에 대한 또 과거사 기구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특수임무 수행자는 혹시 그 실미도 뭐 이런 분들을 그렇죠. 예, 주로 이제 그 대북 관련 그 공작원들로 파견되거나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 쉽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 당시 자료를 다 파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파기를 많이 했죠. 파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 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거리에 나와서 계속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도 그랬고 베트남에 이제 파병됐다가 그 고엽제 피해를 받은 분들 이분들도 굉장히 거리에서 나와서 시위를 많이 했어요. 가스통 들고 그래서 가스통 할 좀 이렇게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분들 문제를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서 해결을 한 거죠. 그랬어요. 예, 그 전 정부에서는 이게 사실은 골치 아픈 거거든요. 골치 아픈 거니까 해결을 못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하여간 그런 해결한 거에 대해서 많이 또 인정받지는 못했던 노무현 정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뭐 사실 노무현 정부에 어떻게 보면 덕으로 해결했는데 나중에 뭐 거의 뭐 대부분 이제 그 반노무현 정부 이런 활동들 많이 사실은 하셨죠. 네, 진실화해위원회에 계셨다고 했어요. 예. 임명태 선생님이 그 민간인 학살 부분에. 아닙니다. 저는 그 보고서 담당이었습니다. 보고서 담당. 이 진실화해위원회는 그 원래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큰 조직이었어요. 전체 인원이 한 240명 정도 됐고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중앙부처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을 받아서 한 80명 정도 파견을 받았고 자체적으로 한 160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별정직 공무원이나 또는 뭐 그러니까 전문 계약직 이런 형태로 뽑았는데
그 중에서 한 조사관이 120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 업무가 아니고 예. 조사한 보고서를 종합해서 그걸 이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발간하는 작업. 예. 그리고 발간해서 이제 원래 이제 법에 예. 진실화위원회 활동 결과를 놓고 나중에 논란이 많을 거니까 법에 보고서를 공개하게 돼 있었습니다. 공개하고 공개하기 전에 대통령하고 국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었어요. 제가 한 업무는 이제 그 업무였습니다. 네. 저항하는 사람도 있었죠. 과거사를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근데 이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여야가 타협을 한 겁니다. 원래는 사실 그거보다 그러니까 더 많은 내용들을 담아야 되고 권한도 좀 강력하게 주어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 권한이 사실상 굉장히 미약했어요. 예를 들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은 뭐 그렇죠. 조사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소환을 하면 안 오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했는데 그게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조사권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조사권이라면 임의동행권 같은 그렇죠. 거. 예. 그런 권한을 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였고 그래서 타협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당이었던 열린 우리당 쪽에서 상당히 많이 양보를 한 거죠. 양보를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밝혀지고 보고서가 나올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예, 진실화해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민간인 학살도 사실은 오랫동안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금기 사항이었고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대한민국 군에 의해서 민간인이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민간인 학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누명을 쓴 거예요. 아무런 그러니까 이유 없이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요. 좌익이다 빨갱이다 이런 그러니까 누명을 쓰고 연좌제에 걸려서 고통받고. 아니 어린이든 왜 죽이냐 이거예요. 어린이가 무슨 좌익입니까? 그러니까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들이라든지 부녀자들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실 자체를 밝혔다는 것.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그것도 이제 밝혔다는 것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동안 오랫동안에 이제 한풀이를 해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원혼을 달래는. 그게 컸고 인권 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첩으로 조작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이 거의 위원회에서 이제 80%가 다 진실 규명이 됐는데 그분들은 법원에 가서 대체적으로 다 승소를 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말이죠. 초등학교 때 그 당시에 무슨 간첩이 붙잡히면은 항상 그날 밤에 텔레비전 방송에서 그 간첩이 어떤 용공 활동을 했는지 그 르포 기사가 나와요. 참 금방 또 만들더라고요. 방송을. 그건 이제 수사를 오랫동안 해서 다 그려놓고 필요할 때 대부분 바로 사건이 나면 그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상당한 사건들이 지금 여당이 좀 곤경에 빠질 상황쯤 되면 그런 이때 간첩단 사건을 하나 딱 터뜨려가지고 사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참. 그래 국민을 바보로 알던 때였고 또 그렇게 또 국민들이 또 그냥 그렇게 또 받아들였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디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는데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자, 현님 니 탓 내 탓 내로남불 그만 미래를 위해서 잘못된 부분 끄집어내자면 어느 정권인들 먼지가 없으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활동하시면서. 그래서 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거사 정리를 통한 미래로 가는 길을 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고 미래로 가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름이. 그러면 진실을 그러니까 밝히고 잘못을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리고 이제 다시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건 같은 경우도 그걸 다시 다 뒤집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든지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과거사 활동이 있었는데 말이죠. 또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한 과거사 활동 이걸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활동이었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한 역사 의식도 아무래도 이런 과거사 활동이 활발하게 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 뭐 저는 뭐 그런 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히 이제 친일파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명확한 그 의식을 가지고 계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좀 다른 것이지만 그 가족 사이도 그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군항숙 여사의 아버지께서 이제 자유 활동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 대통령 후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때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이어서 뭐 그 이후에는 활동을 못했다고 굉장히 그러니까 알려져 활발하게 있죠. 활동을 못했을 텐데. 하여간 뭐 국민들은 또 그 비슷하기만 해도 뭐 그냥 뭐 당시에 굉장히 뭐랄까 문제시했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노 대통령이 그런 말했잖아요. 대통령 후보 때. 뭐 아내 때문에 내가 대통령 못한다면 나 대통령 안 하겠다. 그렇죠. 이런 말. 그럼 내가 그 잘 하고 있는 내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네, 그래요. 6645번 쓰시는 분 과거가 정리 안 되면 미래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준다. 참 명언입니다. 6645번님이 처음 쓰신 말 같진 않은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표현은 아주 명쾌하게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6645번 쓰시는 분 대단하십니다. 이런 훌륭한 말을 다 기억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남다른 역사 이명태의 역사 저술과 함께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활동,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 관련한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이명태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오늘 5월 24일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5시 5분 토요 스페셜로 김용민 라이브 스페셜로 다시 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